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추워요. 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또 폭설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요일이에요. 일주일의 반이 딱 갔고 이제 주말을 기다리는 설레임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수, 목, 금이 더 있는 거고. 그렇죠.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늘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재용 아나운서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나요? 아유, 재특입니다, 재특. 네. 재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 살 아기가 느끼는 1년은 365일이 맞다고 하는데요. 20세는 18.3일, 40세는 9.1일, 50세 1년은 7.3일, 그리고 80대가 지나가면 4.6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 시간을 뇌가 계산하는 시간세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반대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면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행복한 아침 우리가 끝나는 시간쯤에는 어우 행복한 아침 벌써 끝났어 아쉬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드실 겁니다. 네, 순간을 소중히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행복한 아침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야, 응급실 뺑뺑이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환자들과 가족들은 정말 앰뷸런스 안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중 누군가가 쓰러져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서 헤맨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응급실 과부하로 환자를 이송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급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많이 사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의 인력난이 좀 심각해진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 더해서 응급실, 구급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이 도심 지역의 119 구급대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거나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다라고 구국장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구급대원들도 환자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구국장이 밝혔는데요. 응급실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아예 이 정도는 뭐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치료가 불가능하겠지 이러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구급대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호소를 한 겁니다. 아유, 이렇게 되면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혹시 심장 질환의 질환자들의 이 골든 타임이 몇 분 정도인지 아세요? 몇 분? 몇 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1시간도 아니고요. 30분입니다. 예. 30분. 그러니까 만약에 가슴 통증이 발생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 이송해서 그러니까 처치를 받는 시간까지 30분 내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요. 4시간 30분 사이에 병원을 가야지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장질환이 발생했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1시간, 2시간을 허비한다.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는 이렇게 단 몇 분, 몇십 분 차이로도 생사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응급 환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응급 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대책도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정책과 현실이 헛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급대들이 제일 그 현실을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뺑뺑이 돌고 있고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소방노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의 응급 의료 능력을 평가할 때 119 구급대 환자 수용 항목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병원을 평가할 때 119 구급대가 가서 병원 환자를 싣고 가면은 이걸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평가 항목에 집어넣으면 병원들이 좀 더 병원 환경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둘째는 119 구급대에 정확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기 전에 이 병원은 과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구급대한테 표출을 해주면 구급대가 뺑뺑이 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대책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왜 구급대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현실의 관점에서 현장의 모습을 듣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그러잖아요. 아유, 이런 때 아프면 큰일 나. 네. 그 건강 잘 챙겨. 이런 얘기 하는데 의료 드라마에서 보는 멋진 의사들을 현실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또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페트용기 안전성 논란입니다. 페트용기 진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빵을 페트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제공했다 이런 소비자 제보가 올라왔고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페트용기의 전자레인지 사용이 과연 안전한지 이렇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막연히 페트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음식물이 담긴 페트용기 전자레인지에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배달 음식 시키면 귀찮을 때 그냥 넣은 적 사실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한번 음박으로 쌓인 거 넣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퍽 하고 터지듯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미리 여기 이거는 넣고 이거는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페트용기 넣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음식물의 안에 들어있는 물 입자를 막 진동시켜서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페트용기 안에 음식물이 뜨거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기 강도가 약한 페트용기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약처에 따르면 페트를 비롯해서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등의 재질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재질의 페트라 하더라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 표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가 단순한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이건 본사 방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확대된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본사 차원의 매뉴얼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본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신입 직원이라서 그 내부 사용 지침이나 규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페트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문제가 된 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시키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페트 용기가 아니라 전자레인지에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부 구단이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보통 세라믹 용기라든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져서 우리 이제 분리수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페트 같다. 이 수지 같은 것도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안해. 그러면 세라믹 용기나 유리 용기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용 용기라고 써 있으니까 네, 그거 확인해야죠. 우리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해외 직구 피해입니다. 네, 해외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잘못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좀 더 싼 곳으로 가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오배송, 환불 불가, 또 허위 운송장 기재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반품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다 이러면서 반품을 안 받아주는 경우입니다. 한 소비자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2개 제품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반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개 제품은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환불 처리가 됐고요. 다른 한 제품은 이거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부족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환불을 하는데 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환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한 사유를 설명을 안 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아니 반품을 했다는 건 내가 받은 물건을 다시 보냈다는 건데 반품을 했는데 증거 부족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좀 막막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유형도 있을까요? 두 번째 유형은 또 황당하긴 한데요. 엉뚱한 상품 배송입니다. 이거 저도 보고 놀라긴 했는데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무선 드릴을 샀는데 정체불명의 물건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매한 상품과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허위 운송장 기재인데요. 만약에 중국에서 배송한다고 하면 운송장의 번호를 우리가 알아야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입력하는 그 판매자가 운송장 번호를 잘못 알려줬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해야 될 물건이 도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운송장 번호를 알아야 제가 관세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 거니까 네. 배송 완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만 그냥 손해보고 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관련된 문제들, 피해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면은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피해 구제를 받기도 아무래도 좀 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나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규제받지 않고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달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데요. 내부 지침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기 피해가 접수되면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판매자의 허위 주문이나 배송 기록이 적발이 되면 계정 정지나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리뷰 조작이 확인이 되면 누적 판매 건수와 리뷰를 삭제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후 조치잖아요. 네. 근데 전 처음 주문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장치가 촘촘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는 점도 미리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좀 구매하실 때 좀 더 좀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또 조심해야 된다 이건데 해외 플랫폼 특히 이용할 때 신중하고 꼼꼼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또 알아두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리뷰 많이 보시잖아요. 리뷰 보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리뷰만 신경 쓰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품비가 소비자 부담인지 무료 반품인지, 그러니까 반품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반품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품을 수령 후에 개봉 영상을 미리 촬영해 두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까 증거 불충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뜯을 때 언박싱 할 때 가급적 영상을 이렇게 찍어 두시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아예 박스를 뜯었는데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지백이라는 게 뭐냐면 이 판매자가 판매자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카드사에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 카드사에서 내가 결제한 금액을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를 남기시는 게 중요해요. 네. 저도 오늘 가서 다시 찾아봤는데 내부 조항을 보니까 서류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차지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물건을 못 받았어. 이런 것들을 자료를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하시면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돈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해외 직구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해외 직구가 활발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 대책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통학버스 사고 증가입니다. 통학버스 사고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 다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는 건데 야 이거 문제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2021년에 10건이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 23건으로 늘었고요. 부상자 수도 같은 기간 18명에서 64명으로 3.5배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만 보면 이거 얼마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잡히는 것만 이 숫자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 부주의라고 하는데요. 방과 활동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통학버스 이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되면 아이들의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차량 주변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장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리는 건 확인이 되는데 버스 운전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스를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있다가 부딪히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죠. 대책 마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유관부처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보호 표시가 올바르게 부착이 돼 있는지 운전자, 동승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또 안전교육까지 진행을 하고요. 특히 정체한 통학버스를 지나가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경우에 단속이 집중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학원 운영자나 이런 분들 말고도 운전자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통학버스 지나갈 때 막 이렇게 앞으로 끼어들고 이런 거 안 하시지 되죠.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겨울왕국을 만들었던 봄의 폭설은 이제 그쳤습니다. 다만 오늘 주의하실 점은요. 아직까지 영하 40도 이하인 상공에 찬 공기가 남아있어서요. 여전히 한기가 맴돌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7도, 대전과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한기가 맴돌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대구와 경남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보통의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구름은 차차 걷힙니다. 이제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눈이 쌓인 곳에서는 빙판길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듭니다. 해안도로를 넘어올 수 있어서요.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한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고요. 주말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봅니다.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퇴마루, 4위는 침범, 그리고 3위는 콘클라베, 2위는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이고요. 1위는 미키 17입니다. 자, 연예계 핫 이슈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행복한 아침 수요일 대표팀이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빠르게 몰고 가는 팩트 스트라이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핫 이슈를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우리 행하의 미드필더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극장가에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영화 전문 기자를 하면서 정말 관계자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관객이 사라지고 있다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 한국 영화 관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요 무려 1.6%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극장 매출도 5.3%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관객 수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극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나 감소한 상황이에요. 사실 모두가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관객 수가 돌아오지 않을까, 다시 극장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극장은 여전히 어렵고요. 무엇보다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 영화, 새 영화 개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람 습관이 바뀌었어요. 극장 가지 않고 코로나 때 OTT 휴대전화로 내가 집에서 안방에서 OTT 보던 그 습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이 영화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흥행 공식에만 의존해서 영화들을 만들고 다양성을 시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극장가에서는 야 이거 극장에서 꼭 봐야 돼. 뭔가 대형 화면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거 다양한 영화 이런 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객들은 와 이제 우리 응원해야 돼. 왜냐하면 이러다가요 극장에서 미국 영화를 비롯해서 다 외국어로만 된 영화 우리 그럴 순 없잖아요. 한국 영화 또 지켜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박스 오피스 어떤 영화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면서도 묘한 공통점이 있는 영화 준비했습니다. 이 가족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한 편과 오컬트 장르의 액션을 결합한 영화 이렇게 두 편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영화 바로 오늘입니다. 3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3일인데 요게요 27분짜리 스낵 무비예요. 우리가 스테이크 한 접시 살 먹으려면 어려워도 과자 한 봉 사는 건 좀 부담 없다 하는 뜻의 스낵 무비인데 전국 17개 극장에서 딱 2주만 상영하고요. 관람료도 1,000원. 좀 부담 적죠? 야, 이게 반가운 시도긴 한데 27분짜리 단편 영화 이게 과연 극장에서 통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걱정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짧은 이 러닝타임의 이 영화 스낵 무비 극장에서 흥행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손석구 배우가 약 13분가량의 단편 영화 이 밤낚시를요 통해서 4만 6천여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낵 무비라는 말을 만든 게 바로 사실 손석구 배우였어요. 이 밤낚시를 만들면서 손석구 배우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단어를 만든 건데요. 이른바 스낵 무비 열풍을 만들어낸 거죠. 이번 영화 3일도요. 비슷한 영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꼭 바라봅니다. 네, 뭐 상영 시간은 좀 짧지만 영화의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알찬 영화입니다. 영화 3일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들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장례식? 보통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선 오히려 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7분이 끝날 때 벌써 끝나 너무 아쉬워할 수 있어요. 왜? 그 아들이 우리가 업어 키운 것 같은 유승호 씨고요. 대한민국에서 연기 잘한다고 정평이나 김동욱 씨랑 같이 하는 영화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1,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티켓 가격도 매력적이고 짧고 굵은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라는 것도 매력적일 것 같은데 영화 3일
또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요? 네, 두 번째 영화는 4월 개봉 예정작입니다. 저도 기다리는 영화인데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영화는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빛이 사라지는 어둠을 배경으로 악마를 사냥하는 헌터들과 이를 막으려는 강력한 존재들 간의 사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 제목부터 뭐 심상치 않습니다. 거룩한 밤의 악마 사냥. 왠지 모순적인 조합이어서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영화는요, 이 거룩함과 이 악마적 공포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교차시키면서 관객에게 긴장감 그리고 몰입감을 한 번에 선사하려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이 마동석 씨 특유의 강렬한 이 펀치 액션이 더해져서 보이지 않는 악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점 그리고 궁금점을 함께 모으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컬트 장르와 마동석의 액션, 이게 어떻게 버무려질지 이게 참 이색적인 조합이기도 하고요. 이색적인 조합이죠. 사실 이 마동석의 주먹으로 범죄자 때려잡는 게 아니라 악마 때려잡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웹툰을 통해서 미리 그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흔히 전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가시면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예습용 웹툰도 준비가 돼 있고, 특히나 제작진은요 그 마지막에 엔딩 시퀀스, 그 여러 장면의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엔딩 시퀀스에 공을 들였다네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엔딩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요.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이때 각 캐릭터들의 이 각 장점이 막 총출동해서 굉장히 볼만한 장면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절정의 마녀 사냥을 펼친다고 합니다. 밤을 배경으로 한 거룩한 의식과 이 악마적 존재의 대결이 이뤄지는데요. 오컬트 특유 장르의 이 긴장감도 같이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요. 마동석의 항방과 이 악마적 이 대결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컬트 작품이 계속해서 흥행 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해 2월에 개봉했던, 벌써 1년 됐네요. 파묘부터 시작해서. 파묘. 네, 지난 1월에 개봉했던 검은 수녀들까지, 그리고 아까 5위에 또 테마록도 있었죠. 뭔가 이렇게 특히 파묘라든가 검은 수녀들 보면 이게 한국형 오컬트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사제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식 K 오컬트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고 있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장르 하나로 한국 영화가 이게 보릿고개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 영화인들께서도 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을 시도해서 우리 관객들의 발길을 꼭 극장으로 돌려주세요. 네, 3월에는 가슴 속 뜨거운 감동을 주는 단편 영화 3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는 오컬트 액션입니다.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취향대로 보시고 둘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영화를 사랑을 하고 관객들이 많이 극장에 모여야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을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집에서 편하게 보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왜 팝콘 먹으면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극장 방문 강추드립니다. 예전에는 극장에서 첫 손 잡았는데. 맞아요. 이런 설렘이라니. 네. 극장을 찾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 영화를 살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박스 오피스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9분 막 됐네요. 자, 이번에는 연예계 본격적인 소식 나누죠.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수요일 대표팀이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핫한 연예계 이슈들 전해주는 스트라이커 홍종선 기자와 최정아 기자, 그 뒤를 든든히 지켜주는 수비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연예계 소식이 빠져나가는 소식이 있다면 단단히 막아내는 그런 수비수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뭐 공격, 중원, 또 수비까지 아주 완벽한 행복한 아침 국가대표 드림팀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빈틈없는 연예계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아주 뜨거운 화제와 그리고 생생한 소식 아주 가득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준비된 연예계 이슈. 첫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연예계에서는요, 이혼 폭로전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김수현 씨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이 사생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예계 이슈 사생활 폭로전 어디까지입니다. 김수현 씨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폭로전은 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 김세론 양의 이 사망 이후에 한 너튜브 채널에서요, 이 두 사람이 2015년부터 교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유족의 입장을 받들여서 이렇게 재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고인은 일단 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5세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요. 이에 김수현 씨 측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하지만 유족 측에서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맞서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교제 시점이 좀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죠. 너튜브 채널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 그것도 김세론 씨가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증거, 어떤 사진이라든가 편지를 내놨는데 뭐 증거 사진은 그렇다 하고 여기서 편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김수현 씨가 군 복무 중에 보냈다는 그런 편지인데 김수현 씨가 제대한 게 2019년 6월이에요. 그런데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2000년 7월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대 전날 썼어도 이게 아직 그때 당시에 만 18세 미성년이다 이제 이런 측면인 건데 하지만 김수현 씨 처음에는 사귄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으로 일단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편지에서 봤지만 여기 노란색 색깔 쳐 있던 부분에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연인 간에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아닌가 싶네요. 네, 소속사에서는 이 같은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다라고 그냥 친해서 보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보고 싶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중인 이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말 가벼운 의미로 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 노선을 잡았죠. 교제 사실은 인정했는데 미성년 교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갑자기 김수현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너튜브 채널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라면서 사진을 공개하고 편지를 공개하고 이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부인하면 이제는 뭐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겠다 압박을 해왔습니다. 김수현 씨가 사실은 뭐 그 어떤 자료들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만은 보지 않고 이러다간 정말 어디까지 공개되고 너무 진흙탕 되겠구나. 이제 제대로 대응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반격에 나선 측면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죠. 네,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일각에서는 광고 계약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굵직한 이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과 이 광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배우이잖아요. 때문에 이미지 실추는 이 브랜드 하락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 하락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광고주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몇몇 브랜드가 김수현 씨를 모델에서 제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 뷰티 브랜드에서 공식 SNS를 통해서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광고 모델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렸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속사와 어떤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뷰티 브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또 해외 명품 브랜드죠. 피사를 비롯해서 다수의 브랜드들 16개 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브랜드들이 손절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이제 해명을 시작을 했는데도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유족 측에서는 일단 김수현 씨 측에서 3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숨겨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보다 공식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유족과의 대립이 더 격화된 상황이고요. 참 초기 대응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네. 이후에 이야기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증거나 논리들이 좀 약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김수현 씨 이번에 사생활 스캔들 이전에 그 광고 계약이 무려 16개의 광고 모델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논란이 발생한 후에 이 위약금 규모도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김수현 씨와 손절 의지를 나타낸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남은 브랜드들 역시 김수현 씨와의 광고 계약에 대해서 좀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사회적 무리 등 이 광고 모델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미성년 시절 교제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김수현 씨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성년 시절 교제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아마 이 부분 때문이라도 굉장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일로 김수현 씨의 위약금 규모가 최대 2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규모가 200억이면 그러면은 광고 모델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뭐 최고 수준이죠. 지금 드라마 출연료도 최고 수준, 모델도 그런데 보통 요즘에는 장기 계약을 잘하지 않고 단발이나 단기성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 찍을 때마다 뭐 7억 원, 10억 원 이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그걸 16개 곱하기만 해봐도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위약금 청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시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약 해지 조건에 사회적 무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회적 무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또 모르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미성년자 교제면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인 이후의 교제다, 김수현 씨 측의 주장처럼,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사회적 무리냐, 이런 어떤, 분명히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건 맞는데 이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느냐, 이게 모호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계약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냐, 이전에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김수현 씨가 자초한 거냐, 주변 상황이 만든 거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그냥 도의적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돈을 잃든 뭐 하든 지금 대중에게 이른 어떤 신뢰도 추락, 이게 김수현 씨 측에게는 가장 아플 겁니다. 그리고 교제 시점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제 시점만큼 양측의 입장이 아주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7억 원 변제 압박 의혹입니다. 네, 이건 김수현 씨의 그 소속사가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위약금을 대신 갚아줬다. 이 부분에서 나온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김수현 씨의 소속사 측이요, 고인이 이 음주 사건 이후에 벌어진 드라마 공개될 게 있었어요. 사냥개들이라고. 이 사냥개들의 제작사에 돈을, 위약금을 제작사에 물어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소속사 측은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세금 문제까지 신경을 써줬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요, 소속사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변제를 촉구한 것은 결국은 돈을 달라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소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 고인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갚으라고 하는 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족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이 고인이 소속사를 위해서 무급으로 일한 적도 있고, 또 이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관계가 일반적인 소속사 동료 배우 또 뭐 이런 거랑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김세론 씨가 옮겨온, 김수현 씨의 소속사로 옮겨온 시점이 2019년이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소속사도 이미 주장하고 있는 교제 시기랑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속사가 김수현 씨가 본인의 이 가족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기도 하기 때문에 소속사 동료 배우만이 아니라 연인이기도 하고 소속사 대표와 소속 배우이기도 하고,
하고 이게 굉장히 관계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관계랑은 다르다. 그 일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수현 씨의 이 소속사가 고인에게 1차에 이어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 김수현 씨와 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이유도 이 7억 원의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나서 김수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SNS에 사진을 올렸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은 더 커졌겠군요.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유족 측이 주장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2차 내용 증명을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도 돈 갚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라는 대응을 김수현 씨 측에서 했는데 여길 보면 돈 또 갚아라라는 내용 2번이나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김수현 씨에게 또 소속사 직원들에게 또 소속 배우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킨십 뭐 사진 올린 행위 이게 뭐 대중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죄송한데 이것도 어떤 법적 절차, 어떤 공방의 과정에서 진행한 것이다. 양해 바란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후에 김수현 씨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도 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소속사의 손해배상은 일단 청구한 적이 없고 2차 내용 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계 이슈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연예계에서는요, 이혼 후에 아주 떠들썩한 폭로전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요, 반대로 조용한 이혼을 선택한 배우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결혼 8년 만에 파경인데요. 누구의 이야기냐? 건강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우리 배우 이시영 씨가 조용한 이혼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이시영 씨 하면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아들과 함께하는 모습 굉장히 자주 공개가 됐었는데요. 좀 갑작스러운 소식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깜짝 놀라면서도 와 조용히 이혼해서 너무 좋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시영 씨 생각해 보면요. 우리 결혼했어요. 이 가상 결혼 예능에도 나왔었고 군대 예능에서도 아주 잘 먹고 이런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고 원래는 이제 드라마의 복싱 선수로 캐스팅해서 복싱 시작했는데 어머 드라마가 무산된데 내친 김에 계속해보자 해서 심지어 아마추어 복싱 대회 나가서 여기서 우승까지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강인한 모습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그런 긍정적 이미지 속에 2017년 9살 차이 나는 이 외식 사업가하고 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서 슬아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여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시영 씨 이혼 소식이 들려와요. 네. 어떤 겁니까? 17일입니다.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요. 이시영 씨 부부가 올해 초 서울 가정법원에 이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는 끝난 상황이고요. 또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혼 사유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혼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재산 분할 그리고 거기다가 양육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이 외식 사업가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구체적인 어떤 뭐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의 양육권, 특히나 이 재산권 분할 이거 조금 중요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산권 분할은 몰라도 양육권은 사실 좀 정리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아들과 함께하고 여행하는 사진 유독 많이 올렸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는 친구 같아. 내 제일 친한 친구. 이미 그러면은 합의 이혼이 다 성사가 됐는데 엄마와 이렇게 함께하고 좋은 일상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양육권 부분은 이미 정리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이시영 씨 뭐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아들 사랑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들을 업고 히말라야 그리고 한라산 등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저희 이 부분 진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시영 씨 2023
2023년에 아들을 얻고 한라산을 등반해서 일단 1차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입니다. 2024년에는 아들을 얻고 해발 4,000m의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이뿐만 아니라 이시영 씨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연예계 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고 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수억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그동안 정말 이혼 폭로 소식만 듣다가 이렇게 떠들썩하는 소식만 듣다가 이렇게 이시영 씨처럼 감정전 없는 그런 폭로전 없는 조용히 갈라서는 이혼 이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시영 씨가 이제 작품으로 또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요, 한때 연예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요,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을 경험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출소 후 새로운 삶 시작인데요.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돈 스파이크 씨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이 됐던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 벌써 출소했어요. 네, 벌써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인데요. 돈 스파이크 씨 과거 방송에서 유쾌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2022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게다가 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렇게 돈 스파이크 씨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초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는데 형이 2년이었어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 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14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또 타인에게도 7차례 마약을 권유하기도 했고 그리고 붙잡혔을 때 이때 모 호텔에서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소지한 이 마약의 양이 20g이었는데 이게 보통 1인들이 이렇게 소지하는 거랑 너무 다른 게 무려 667회분 가능한 그런 양을 소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께서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마약 관련해서 그 전력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었는데 2010년에도요.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같은 해에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판에도요. 혐의를 이번에도 다 인정을 했었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돈 스파이크 씨 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됐죠. 돈 스파이크 씨가 나와서 제일 먼저 향한 데가 용산이에요? 네, 용산, 더 구체적으로는 용산구 이태원동인데 여기 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곳이에요. 뭐 말하자면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중독 치료라든가 재활을 위해서 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눈앞에서 이제 보기 불편하다는 거죠. 또 본인은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잠깐 또 다음 연예계 이슈 어떤 소식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다음 연예계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요,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더욱더 단단해진 그런 스타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입니다. 암을 이겨내고요. 더욱더 신바람나는 인생을 살고 계신 가수 이정 씨,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배우 오영실 씨, 방송인 서정희 씨 소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암을 이겨내고 신바람 나는 생을 다시 시작하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 드디어 재혼을 앞두고 있는 방송인 서정희 씨입니다. 네, 서정희 씨는 유방암을 이겨내셨잖아요. 재혼 소식까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네, 서정희 씨 202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했지만 건강을 되찾고요. 새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상대는 4년 동안 교제해온 6살 연하의 건축가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도 허락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뭐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요, 서정희 씨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두 사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이게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네, 설득하신 이 거죠? 서정희 씨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처음에는 먼저 이 아들이 먼저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서정희 씨가 찾아가서 아주 정성을 다했는데 그 정성의 시작이 뭐였느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큰절을 했다 그래요. 이 모습에 부모님이 감동을 했고 결국 부모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답니다. 근데 원래 가족끼리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의 예비 남편은요, 한 방송에서 우리 가족과 서정희 씨 가족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서정희 씨 예비 남편의 본가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서정희 씨의 외가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두 집안이 가족처럼 지냈고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너희끼리도 이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사이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두 분의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인연도 깊고 서정희 씨가 이번에 좀 소원 풀었을 것 같아요. 결혼은 정말 부모님 축복받고 하고 싶어 이랬는데 첫 번째 결혼 때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이렇게 허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암도 이겨내고 새로운 짝을 만나서 또 결혼도 5월에 신부가 되는 우리 서정희 씨 암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이죠? 네, 갑상샘 질환을 이겨내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아주 더욱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계신 오영실 씨입니다. 오영실 씨는 뭐 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인데 암 진단 받았을 때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많이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다 그래요. 건강검진 했다가 갑상선암 진단 받고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 내가 갑자기 떠나면 가족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이 생각에 투병 기간 중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을 쓴다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을 하시고 쓰신 거잖아요. 네, 이 유언장을 쓰면서 당시에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현재 내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밀번호, 통장 위치, 보험 상황,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돈과 갚아야 할 돈까지 모두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내 장기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그 마음 진짜 듣기만 해도 이게 지금 울컥한데 그런데 이게 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를 또 오영실 씨한테 남편분이 전해주셨다고요. 남편분이 전해주고 오영실 씨가 듣고 눈물 바다일 것 같지만 또 예상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덤덤하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도 높고 진행 속도도 더디대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당시 오영실 씨는 또 너무 피곤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남편은 뭐 남편다운 말투로 오영실 씨를 안심시켜준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여유로운 생활도 함께하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암 수술 이후에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좀 힘들어졌다고. 네, 오영실 씨가 원래 노래방 가는 게 삶의 낙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암 수술 이후에 높은 음이 올라가지 않아서 노래방을 잘 못 가게 됐는데 우리 오영실 씨 정말 유쾌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노래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MC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가수는 못하게 됐어요. 정말 유쾌한 분입니다. 정말 유쾌하시네요. 그래도 이게 암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을 또 되찾았다는 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건가요? 또 인생에 우선순위가 또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큰 소식을 딱 들으면 우리가 마인드가 딱 바뀌잖아요. 오영실 씨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린 건가 라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재는 암을 극복하고 나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의 이 우선순위를 딱 정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오영실 씨가 암에 걸린 이유가 빚을 꼽았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오영실 씨가 옛날에 7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요. 이거 빚 빨리 갚고 싶잖아요. 우리 또 이 성실하고 그냥 이 빠릿빠릿한 오영실 씨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겨우 4년 만에 이 빚을 다 갚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피폐해지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너무 과로한 나머지 번아웃이 왔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암이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돈 쓸 시간은 없고 스트레스는 쌓여가더라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우 세상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뭐 살다 보면 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건강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다음 스타는 이정 씨죠. 네, 이정 씨 얘기를 할 텐데 이정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인데 그 암에 걸렸었어요. 근데 암을 잘 이겨냈다고요. 네, 2022년에 결혼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결혼한 다음에 바로 1년도 되기 전에 암 진단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2023년 초에 건강도 검진 중에 신장암 1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워낙에 조기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항암 치료 없이 바로 이 수술을 받고 회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운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아니 조기에 발견한 거 정말 다행인데 이정 씨 입장에서는 그냥 암 진단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너무 젊잖아요. 특히 이정 씨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많이 울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정 씨가 얘기를 한 게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던 게 있는데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고 남다른 아내 사랑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서 이 완치를 한 회복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나서 뭔가 또 도전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 씨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처음에 트로트 오디션 나왔을 때 나 나가보고 싶은데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만류를 해서 못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섭외가 왔길래 고민 없이 도전을 했고 사람들이 근데 이정이라 그러면 그 가창력 좋은 그냥 발라더 이정을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예명도 사용했죠. 바로 그 이름은 천록담이었습니다. 천록담. 이게 예명으로 쓰기에는 또 예사롭지가 않은 이름인데 이거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 세잖아요. 이게 즉흥적으로 떠오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라는 이 뜻을 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놓고 의미를 더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통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무대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정 씨 노래 잘하는 거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우승에 목숨 걸고 나간다 이런 마음은 아니고 이 트로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시험대에 오른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처음에 떨어지기는 싫고 한 서너 번은 좀 내가 무대를 보여드렸으면 아니 한 10위 안에는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 점수 최종 결과는 3위였죠. 역시 3위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존 장르랑 너무 달라가지고 선곡을 어떻게 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아내, 부모님,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사실 몰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정 씨의 아버지가요, 무명의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무대를 하기 전에 직접 선곡을 할 때 아들아,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선곡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다라고 하네요. 가족의 도움이 컸는데 암 투병하고 나서 삶이 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맞아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단명했을 거다. 아내 덕에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오영실 씨도 이정 씨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했잖아요. 또 건강검진. 근데 이게 또 아내가 이 연예인분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내 덕에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는 나한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사람이다. 내가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정 씨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아내분을 만나셨다고요? 이 이야기 아주 재밌습니다.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요. 이 사랑의 큐피드가 바로 장모님이었었다라고 해요. 원래 이정 씨가 골프를 잘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냥 대타로 누가 한번 야 이거 좀 꼭 나가줘라라고 해서 대타로 정말 골프를 치러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쳤었던 그 조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과 함께, 예비 장모님과 함께 공을 치게 됐었던 건데요. 공을 치니까 사실 계속 걷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 장모님, 그 당시에 이 예비 장모님이 이정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자네 내가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정 씨가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했는데 정말로 아내를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고. 이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만남인데요. 그렇죠. 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정 씨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입니다. 제 나이 기준 조인성 씨, 요즘 기준 변우석 씨 뒤에 나 있을 것 같은 그 빛. 후광. 아내가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후광이 비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에서 노래가 들렸다네요. 야, 여기에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이정 씨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들렸던 그 노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난 사랑에 빠졌죠. 요 노래일까요? 여러분들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문이 열리네요.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3번 나갑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과연 몇 번일까요? 일단은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아니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네. 근데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문이 열리네요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사람 딱 말했는데 흥부가 기가 막혀. 요거는 아니겠죠. 정답은 바로 2번. 문이 열리네요입니다. 야, 이 영화 같은 순간이었고 아내를 맞았고 건강도 되찾았고 이제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면 되겠네. 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연예 이슈 은영 씨 전해주시죠. 네, 최근 연예계에서는요 세금과 관련된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탈세와 기부 사이인데요. 한쪽에서는요 사상 최고액 탈세를 해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십억 원 기부 미담이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우 유연석 씨의 세금 추징 논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 씨에게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금액은요, 앞서 논란이 됐었던 배우 이한희 씨의 60억 원의 추징금을 또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역대 연예인 중 최고 수준입니다. 야, 근데 사실 이런 연예계에 세금 탈세 의혹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렇게 70억 원 이런 세금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소득세율을 따져서 봤었을 때 70억 원의 이 세금이 부과가 되려면 연간 적어도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유연석 씨가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유연석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외식업 등 뭐 이런 걸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연예 관련 이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국세청은 이걸 딱 봤을 때 아니 배우로서 번 거는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법인세로 냈네?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본 거고 국세청이 보기에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유연석 씨의 이 70억 원 추징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국세청에서 이렇게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연석 씨는요,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을 했습니다. 지난 1월 과세 전에 적부 심사를 신청을 했고요. 또 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너튜브 콘텐츠 개발이라던가 뭐 외식업 등 부가적인 사업을 운영하던 과거의 이 소득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이 된 거다라면서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이 또 해석 차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 해석 차이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연석 씨가 이게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 법을 몰랐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일단 대중은 아니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이 배우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세법을 잘못 이해한 실수 잘 좀 공감하지 못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몰랐냐 아니냐는 본인만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버는데 라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서 이 해명 잘 못 받아들이겠어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연석 씨는 뭐 예정됐던 팬 미팅은 계속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석 씨 일단 도쿄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고요. 현지 팬들과 만났고 이번 주에는 타이완에서도 팬미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논란이요. 유연석 씨 차기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연석 씨가 차기작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았어요. 귀신 보는 변호사 역할인데 아무래도 이 논란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아니 세금 문제가 있는 이렇게 큰 세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거는 좀 몰입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요것 때문에 역할이 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현재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같은 연예계에서도 이 세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도 했었죠.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는데 강호동 씨 미담입니다. 20억 기부 소식이었는데요. 강호동 씨 지난 2012년도에 이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 토지를 매각한 수익금 20억 원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최근에 화제를 모은 거죠.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배용준 씨도 의료계에 30억 원을 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강호동 씨까지. 근데 강호동 씨의 기부가 또 의미가 있다면서요? 사실은요, 이 강호동 씨가 이 강원도 평차 땅을 매입을 했다가 이른바 투기 논란에 휘말린 바가 있었어요.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땅을 전체를 이제 다 팔고 나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이 병원에서 대신 써달라라는 이 예쁜 마음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됐던 땅을 어쨌든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선행을 위해서 처분했다는 거군요. 네, 사실 그것도요. 이 강호동 씨 측은요. 처음에 이거 제가 이런 기부 사실 알려지는 거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부가 됐고 그래서 강호동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비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무려 2012년 기부니까 13년 만에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건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병원이 재단 측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뒤늦게 선행이 알려지게 됐네요. 사실 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강호동 씨 그 전부터 기부를 해 오셨었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2012년 기부 전에 2010년부터도 매해 어린이날에 이렇게 소아 환우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 병원에 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러니까 하던 일 중에 이제 이런 20억 기부도 했고 또 그때 딱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어요. 만약에 투기 논란이 일었는데 그 팔고 나서 매각한 차익을 기부한 게 아니라 전액 기부했잖아요. 저는 무엇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세 꼭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호동 씨가 그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을 보여주셨다 싶습니다. 네, 조용히 또 꾸준히 선행을 이어간 강호동 씨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세금 문제에 대하는 방식 정말 이렇게 극과 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연예계 이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도 눈이 내리나요? 네, 전국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은 이제 모두 그쳤습니다. 여기 서울도 보시면 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다만 겨울 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공의 찬 공기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8도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한낮에 서울이 7도, 대전과 대구 9도에 그치겠습니다. 한기가 머물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대구와 경남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차차 공기질이 괜찮아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구름은 차차 걷힙니다. 이후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질 텐데요. 다만 눈이 많이 내린 곳에서는 빙판길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옵니다. 해안도로를 넘어올 수 있어서요.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주말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 포근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꽃샘추위로 춥습니다. 네. 근데 꽃샘추위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죠. 맞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날이 네. 좀 춥고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확 올라가면서 날이 풀린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Channel A